딸의 결혼식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한복 고름을 매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야. 하지만 2시간 뒤, 저는 호텔 연회장 구석 화장실 칸막이에 숨어 구토를 참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300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딸 수진이와 예비 사위 준호의 결혼식. 저는 분홍빛 또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30년간 홀로 키운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진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아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한 남성. 짙은 회색 정장에 은발을 깔끔하게 넘긴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 그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결혼식에 사회를 맡게 된 강민재입니다. 그 순간 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강민재, 30년 전 제 남편을 파멸로 몰아넣고 사라진 그 사람. 주변 하객들은 사회자의 유려한 말솜씨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의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휘어졌고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눈빛, 그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여름, 남편 박철수와 저, 그리고 강민재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고 아이들도 비슷한 나이였죠. 강민재는 당시 중견건설회사 과장이었고 남편은 20년간 운영해온 작은 인쇄소의 사장이었습니다. 그해 8월, 강민재가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철수 형님, 제가 내부 정보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지금 분당 신도시 개발 예정지 근처 땅이 헐값에 나왔어요. 1년만 기다리면 최소 3배는 뜁니다. 형님 인쇄소를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우리 인생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민재야, 그게 확실한 거야? 우리 인쇄소는 20년 동안 쌓아온 거야. 담보로 잡는다는 건 형님, 저도 제 전 재산 5천 투자합니다. 같이 갑시다. 제가 형님 믿는 것처럼 형님도 저 믿어주세요. 남편은 결국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강민재는 그 돈을 받아 땅 매입 계약을 하러 간다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사표를 내고 퇴사했다고 했죠.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강민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2억의 빚과 담보로 잡힌 인쇄소뿐이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민재는 여전히 단상에서 능숙하게 식순을 진행하고 있었고 하객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 정수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수가 저 사회자 강민재야. 뭐, 설마 그 강민재? 정수기는 30년 전 그 사건을 아는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영희야, 수진이는 알아? 저 사람이 네 딸 결혼식 사회를 어떻게? 모를 거야. 수진이가 알았다면 절대 섭외 안 했을 텐데. 바로 그때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 순간을 온전히 기쁘게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재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신부가 입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 박수진 씨입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는 처음 봅니다.
딸을 바라보는 강민재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회자의 직업적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복잡한 감정.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다. 식이 끝난 후 저는 강민재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분노와 원망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가 듣게 될 이야기는 제 모든 예상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계속 강민재를 찾았습니다. 그는 사회를 마치고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와 한쪽 구석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3m, 2m, 1m 제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강민재 씨,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목구멍에서 무언가를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영희 씨, 30년 만이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들이 무색하게 우리 둘 사이에는 얼어붙은 시간만이 흘렀습니다. 강민재는 입술을 떼었다 붙였다 반복하며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30년 만에 만나서 하는 말이 죄송하다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몇몇 하객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딸 결혼식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강민재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평생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박수진 씨에게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우리 딸한테 뭘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딸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저와 강민재 사이의 긴장감을 느낀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그리고 강 선생님도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강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은 강민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꽤 친밀하게. 수진아, 너 이 사람을 알아? 네. 강민재 선생님은 제 은인이세요. 사실은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은인?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전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사람을 딸이 은인이라고 부르다니. 엄마,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구할 때 기억나세요? 대기업 공채 떨어지고 완전 좌절했잖아요. 그때 한 중견기업 홍보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강 선생님이 저를 추천해 주신 거였어요. 뭐라고? 거기서 3년 일하면서 경력 쌓고 그 다음에 지금 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어요. 강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사회도 꼭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두 분이 어떻게 아시는 사이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눈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고 강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딸을 도왔다고? 왜? 무슨 이유로? 수진아, 엄마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네 결혼식이니까 하객들한테 인사나 하렴. 네, 알겠어요. 엄마. 수진이가 떠나자 저는 다시 강민재를 마주봤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왜 우리 딸을 도왔습니까? 죄책감 때문입니까? 네, 제가 저지른 죄를 갚을 길은 없지만 최소한 박철수 형님의 딸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딸을 알았습니까?
10년 전부터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진 씨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 걸 제가 알던 회사 인사팀장에게 부탁해서 추천했고 그 후로도 몇 번 작은 도움들을 드렸습니다.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묘한 감사함. 딸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물론 딸의 노력이 가장 컸지만 강민재의 도움도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도와줬다고 해서 30년 전에 저지른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압니다. 용서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때 피로 연장 입구에서 누군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저 사회자가 누구라고요? 신랑 어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30년 전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중견회사 직원 2억 횡령 후 도주.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이명희 씨, 60세. 그녀는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였고 아들 준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전형적인 아들 바보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돈 어르신. 피로 연장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이명희의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1995년 신문기사, 사기 혐의 강민재 씨, 행방묘연. 이게 어떻게... 제가 오늘 사회자가 너무 친절하게 수진이 얘기를 하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나오더군요. 이 사람 30년 전에 사기를 쳐서 도망간 전과자 아닙니까? 강민재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이라고? 결혼식 사회자가? 어머, 저 기사 봐. 2억을 가지고 도망갔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 사기를 친 피해자가 바로 사돈 어르신의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피로 연장이 술렁였습니다. 수진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수진 씨,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저 사회자가 당신 아버지를 파멸시킨 사람이라는 걸? 네, 그게 무슨...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은 강민재와 저를 번갈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 선생님이 아빠를... 수진아, 저는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우리 가족의 가장 아픈 상처를. 수진아, 네가 5살 때 아빠가 갑자기 많이 힘들어하신 거 기억하니? 네, 아빠가 매일 밤 한숨 쉬시고 엄마랑 자주 싸우셨던 거요. 그때 아빠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셨어. 2억이라는 돈이었지. 그리고 그 빚을 지게 만든 사람이 바로 강민재야. 1994년 가을, 강민재가 남편에게 투자를 제안한 후 우리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인쇄소는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는 작은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당시 너무 어렸기에 우리는 진실을 숨겼습니다. 아빠가 사업을 바꾸셨다고만 말했죠. 하지만 딸은 느꼈을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3년 후 남편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48배 나이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강 선생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민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박철수 형님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300명의 하객 앞에서 목 놓아 우는 모습은 기이하게도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눈물로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 하나 죽게 만들어 놓고 30년 뒤에 나타났어. 눈물 흘린다고 용서가 됩니까? 용서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평생 이 죄를 지고 살 겁니다. 준호야, 나와봐. 신랑 준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명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기꾼과 연희, 다운 지방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치매? 사기꾼 때문에 사돈 어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기꾼이 지금 결혼식에 나타났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니? 피로 연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숨죽이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강 선생님 왜 진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알았다면 절대 사회를 부탁드리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수진 씨, 저는 단지 마지막으로 뭔가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분노와 슬픔, 그리고 오늘 딸이 흘리는 눈물이 뒤섞인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도왔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이 저지른 죄를 지우진 못합니다. 당신은 제 남편의 인생을, 제 딸의 아버지를, 제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무게를 당신은 아십니까? 압니다. 매 순간 압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민재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에는 30년간 숨겨졌던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강민재가 꺼낸 건 누렇게 바랜 작은 크기의 갈색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빛바랜 잉크로 박철수 형님께라고 적혀 있었고, 봉투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드려야 합니다. 30년 전에 드렸어야 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30년 전 왜 그 돈을 가지고 사라졌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꺼낸 건 의료 기록지였습니다. 1994년 8월 15일차, 환자명 강민재, 진단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 예상 생존 기간 6개월에서 1년. 백혈병!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해외 병원 치료 견적서.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치료비 3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2억 4천만 원. 1994년 여름, 저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했고, 유일한 희망은 미국에서 골수 이식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강민재는 당시 건설회사 과장이었지만 두 아이의 학비와 부모님 병원비로 저축한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철수 형님을 속였습니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2억을 빌려 그 돈으로 미국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제 아이들의 아버지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던 사람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비행기 티켓 사본. 1994년 9월 1일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그리고 그 다음 서류들은 치료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마지막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건 송금 기록? 2억 원의 행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병원 치료비 1억 9천만 원,
1997년 박철수 명의 계좌 입금 5천만 원. 1998년 박수진 명의 교육비 지원 2천만 원. 2000년 송영희 병원비 지원 1천만 원. 그 이후 지속적인 익명 지원. 이게 다 당신이? 치료 후 살아남았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철수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돌아온 후 모든 걸 바쳤습니다. 낮에는 3개의 일을 했고 밤에는 통역,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번 돈은 모두 형님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익명으로. 제 머릿속에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갑자기 계좌에 입금된 5천만 원. 당시 저는 남편의 보험금이라고 생각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보험이 없다고 했었죠. 저는 은행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고등학교 때 익명의 장학재단에서 매달 교육비 지원을 받았던 것. 제가 아팠을 때 병원비가 이상하게 할인되었던 것. 모두 강민재였던 겁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30년간 숨어서? 얼굴을 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형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멀리서 형님의 가족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벅찬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1994년 9월 1일자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쓴 편지였습니다. 철수 형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인간입니다. 형님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렇게 도망칩니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아버지로 남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살아남는다면 평생 이 빚을 갚겠습니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는 제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품어온 분노가 혼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강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요. 좋은 의도였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기를 쳤고 그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이명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30년간 느끼지 못했던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분노 사이, 이해와 원망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피로 연장은 이제 완전한 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배심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고 강민재는 피고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 역할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단죄할 것인가? 사돈 어르신, 이 사람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최소한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어요. 이명희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강민재를 증오했지만 지금 제 손에 든 서류들은 단순한 악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피로 연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강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민재 씨,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정말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까? 매일입니다. 매일 밤. 저는 철수, 형님의 얼굴을 꿈에서 봅니다. 형님이 저를 보며 웃던 모습, 제 손을 잡고 민재야, 우리 같이 잘 살자고 하시던 모습, 그리고 제가 그 믿음을 배신한 순간을 강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형님께 빌려간 2억, 저는 5억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뭡니까?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 수는 없습니다. 형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매일 죽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전에 남편이 자주 하던 말. 영희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거야. 남편은 평생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쇄소 직원들이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줬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라고 말하며 만약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강민재의 사정을 알았다면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용서했을 겁니다. 그게 우리 남편이니까 강민재 씨가 저지른 일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30년간 해온 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돈 어르신, 설마 이 사람을 용서하시려는 겁니까? 용서와 이해는 다릅니다. 이명희 씨, 저는 아직 강민재 씨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제게 뭔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빠를 기억 못해요.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아빠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딸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라면 강 선생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강민재 씨, 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제 남편이 돌아가신 슬픔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봉투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이 30년간 해온 일들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갚으려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최소한 당신이 진심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더 이상 익명으로 도와주지 마세요. 우리 딸은 이제 어른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이 진정으로 속죄하고 싶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숨어서 도와주는 것보다 당당하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셋째,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의 결혼식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은 수진이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명희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피로 연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결혼식이 파탄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명희가 아들 준호의 팔을 잡고 출구로 향하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안 갑니다. 뭐라고?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인생에서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거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결혼할 겁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준호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엄마, 평생 엄마 말씀 잘 들으며 살았습니다. 대학도 엄마가 원하는 곳 같고 직장도 엄마가 고른 곳에 다닙니다. 하지만 결혼만큼은 제가 선택합니다. 준호는 수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한 말 했어. 아니야. 어머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야. 아니야. 틀렸어. 과거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건 잘못된 거야. 준호가 모든 하객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강민재 선생님이 과거에 그런 일을 저지르셨다는 거. 하지만 제가 본 건 30년간 속죄하며 살아온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준호는 강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얘기 기억하세요? 네, 2년 전 수진이가 다니던 회사 창립기념 세미나 저도 협력업체 직원으로 참석했었죠. 그때 강민재 선생님이 강연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라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강연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을 엄마가 정해주는 대로만 살면 안 되겠다고, 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래서 용기 내서 수진이에게 고백했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엄마, 강민재 선생님은 저에게도 은인입니다. 간접적으로지만 저와 수진이를 만나게 해준 분이에요. 이명희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분노, 당황, 그리고 약간의 동요. 그래도 사기꾼은 사기꾼이야. 그때 하객석 한쪽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강민재의 얼굴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민재 아닌가? 최 사장님, 노인은 최진수, 한때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강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아, 자네가 갑자기 사표 내고 사라진 거 말인가? 나도 나중에 들었네. 백혈병 때문이었다며. 최진수가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민재를 압니다. 30년 전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백혈병 진단을 받고도 마지막까지 일을 마무리하려 했죠. 그리고 10년 전쯤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년 전 갑자기 퇴사한 것에 대해 사과하러 왔더군요. 그때 이미 치료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사회 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수는 강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민재, 자네는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평생 속죄하며 살았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또 다른 하객이 일어났습니다. 40대 여성, 수진이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강민재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지난 20년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원하셨습니다. 하나둘씩 강민재를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 증언했습니다. 그가 도운 사람들, 그가 후원한 사업들, 그가 변화시킨 삶들. 피로 연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을 단죄하는 법정에서 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증언의 장으로 이명희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내려야 할 최종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피로 연장은 이제 조용했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숨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재 씨, 이리 오세요. 강민재가 떨리는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앞 2미터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더 가까이 오세요. 강민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60대 중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30년간의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 내밀어 보세요. 네, 손이요. 손 내밀라고요. 강민재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 30년간 노동으로 단련된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30년간 속죄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부족합니다. 평생을 바쳐도 부족합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편이 했던 말. 영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을 속인 강민재 때문이에요. 아니야, 민재도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할 이유는 없으니까. 영희야, 약속해줘. 민재를 미워하지 말아줘. 언젠가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용서한다고 전해줘. 남편의 마지막 말은 30년간 제 가슴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강민재를 너무 미워했고 그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나서야 저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이해했습니다. 강민재 씨, 제 남편 박철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남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민재를 용서한다고 당신에게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강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300명의 하객 앞에서 60대 중반의 남자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강민재 씨.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제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딸의 결혼식에서 더 이상의 증오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강민재 씨, 저는 당신이 저지른 죄를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30년간 해온 속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수진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딸은 강민재에게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아니, 강민재 아저씨. 저는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엄마를 통해 아빠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있어요. 따뜻하고 너그러운 분이었다고. 그런 아빠라면 아저씨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드려요. 수진이가 강민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제 결혼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아저씨가 사회를 보는 결혼식이 좋아요. 정말 괜찮습니까? 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의 아픔도 함께 끌어안고 가고 싶어요. 이명희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로연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의 비밀이 밝혀진 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결혼식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5월, 봄의 한가운데, 저는 지금 작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강민재가 앉아 있습니다. 결혼식 이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30년간의 증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수진 씨,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준호와 잘 살고 있어요. 이명희 씨도 이제는 수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제가 그날 너무 큰 소동을 일으켜서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우리 모두 숨겨왔던 것들을 드러내고 치유할 수 있었어요. 강민재가 가방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30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강민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우리 가족과 강민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 이 사진들 30년간 간직하고 계셨어요? 네. 제가 저지른 죄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형님의 미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시절, 웃음이 가득했던 시절. 이 사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저는 이 시절 사진이 거의 없거든요. 힘들었던 시기에 다 버렸어요. 물론입니다. 원래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남편의 미소였습니다. 송영희 씨,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를 용서하신 건 정말 저 때문인가요? 아니면 수진 씨 때문인가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딸 때문이었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6개월간 당신을 알아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당신은 악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절박했던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절박함이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걸요. 강민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 입장이었다면, 제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도 같은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옳은 선택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만으로도 하지만 강민재 씨,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저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남편 생각하면 당신이 원망스러워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원망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요. 증오는 저를 병들게 하니까요. 그때 강민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수진 씨 첫 아이를 위한 교육 자금입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에요. 안 돼요. 더 이상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이건 속죄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수진 씨의 아이를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 진짜 할아버지는 박철수 형님이시지만 저는 그저 괜찮아요. 우리 남편도 기뻐하실 거예요. 카페를 나서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5월의 하늘, 남편이 좋아하던 계절이었죠.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어요. 30년간 품어온 증오를 내려놓으니 제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6개월 후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강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 되신 거 축하드려요. 그날 강민재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감사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72년을 살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고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서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딸의 결혼식 날, 제 앞에 나타난 과거. 그 과거는 제게 가장 큰 시련이자 동시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30년간의 증오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 선물. 지금 제 옆에는 딸과 사위, 그리고 태어날 손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저희 가족을 지켜보는 강민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걸어가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서 남편도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여보, 당신의 마지막 부탁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